당장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얘야, 너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 살 때 돈은 다 엄마가 대줬잖니. 어머님, 그건 중요하신 거였잖아요. 제가 봐도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아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난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실버타운이라니. 난 그냥 우리 아들이랑.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김영자입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마치 천둥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게 아들은 며느리 편에 서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오늘 중으로 말이죠. 저는 얼마나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불효자식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입도 벌릴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커피 잔을 들고 있는 그녀의 표정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전까지는 짐을 정리해주세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내쫓는군요. 제 몸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제 말 중 어떤 게 그리 큰 잘못이었을까요?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정리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예쁘고 착했던 제 아들이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짐을 싸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장사하던 날들, 아들 과외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간들,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려고 허리 굽혀 일하던 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저 망연자실한 채로 가방을 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자기 방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짐을 들고 택시에 오르면서 저는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도시락 반찬 김치랑 계란말이만 있어도 돼.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돈가스에 치킨까지 도시락 반찬이 푸짐했는데 제 아들은 늘 검소한 반찬만 먹어야 했죠. 새벽에 시장 바닥에 자리를 펴고 앉아 김치를 팔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예쁘게 말아서 도시락에 넣어주던 그 마음이 아직도 선합니다. 영수야,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소시지도 넣어줬어. 간간히 이런 작은 깜짝 선물을 해줄 때면 아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릅니다. 그 눈빛이 제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는 하루 종일 힘이 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아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수 공부는 잘하나요? 학부모 상담을 갈 때면 손은 늘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들이 반에서 제일 모범적이라고 칭찬하실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면 아들 책상도 하나 사주고 형광등도 밝은 걸로 갈아 끼워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커서 꼭 효도할게.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추울 때면 아들 방에 전기장판을 켜두고 나갔습니다. 제 방은 전기장판을 켜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 방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들이 아플 때면 밤새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장사할 때 모아둔 약값을 아낌없이 썼고 죽을 끓여 한술 한술 떠먹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 손이 저를 밀어내는군요. 시장 장사만으로는 아들 과외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수학 과외가 필요했고 영어 학원도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제 월급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과외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시장 장사가 끝나면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야간에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팔은 데어도 아들 과외비만 생각했습니다. 하루 4시간을 더 일하면 과외비를 맞출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무리하세요. 저 과외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강남 8학군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 아들만 뒤처지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 보면 아들은 책상에서 졸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책상 위에는 늘 공부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수학 문제집은 빼곡히 풀려 있었고 영어 단어장은 끝없이 반복해서 쓴 흔적이 있었죠. 과외 선생님이 오는 날이면 빚을 내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빌린 사채 이자는 매달 오르고 있었지만 아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면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월말이면 어김없이 사채업자가 찾아왔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엄마,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95점 받았어요. 아들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자랑할 때면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 제 심장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수가 이번에 전교 5등 했다면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식당 주방에서 칼질하다 손을 베어도 그 기쁨에 웃음이 났습니다. 주방장님이 김씨,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하고 물으실 정도였죠. 중학교 2학년 겨울 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따라 과외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었는데 아들은 38도가 넘는 고열에도 과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과외비 벌어주시는데 난 아픈 것쯤은 참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그래도 그날은 과외를 쉬게 했습니다. 과외비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아들의 건강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주방에서 일할 때면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보며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남은 음식만 해도 우리 영수 반찬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음식을 싸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들한테는 제가 직접 장만한 반찬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첫 월급을 받은 날 밤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 지금 엄마 보고 싶어서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그때 되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저를 외면하고 있네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게 제가 받을 보답이었을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들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실로 가더니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밥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 포항공대 갈 거예요. 꼭 가서 우리 엄마 고생 끝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원비가 2배로 늘었고 참고서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장 장사와 식당 일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노래방 도우미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취객들의 희롱도 참아야 했고 담배 연기 속에서 술심부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학원비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영수 어머니,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수학이 만점에 가깝네요. 포항공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하루 3시간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수능을 2달 앞두고 아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직접 녹용을 다려 매일 아침 한 첩씩 먹였습니다. 그 돈이면 제 한 달 월세였지만 아들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꼭 포항공대 붙어서 장학금 받을게요. 그러면 엄마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쉬는 시간에 몰래 노래방에 찾아온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아들이 제 일을 알게 될까봐 그토록 숨겼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수능 당일 저는 새벽부터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108배를 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합격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발표 날 아들은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 등록금이 면제되었죠. 그날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이에요. 아들이 저를 껴안고 울던 그날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아들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이 매정한 모습이 진짜일까요? 포항까지 가는 버스비가 부담스러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득 담아갔죠. 엄마, 저 이번에 학점 4.3 받았어요. 장학금 계속 받을 수 있대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전공 교수님들께서도 아들을 예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논문도 쓰게 됐어요. 교수님이 저보고 박사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영수야.
너는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해. 엄마가 이제는 쉬어야지. 그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곧 인턴십 시작하는데 월급이 400만 원이래요. 그럼 엄마 식당 일 그만두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날 식당 주방에서 울었습니다. 다들 제가 양파 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포항공대에서 최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총장님께서 직접 아들을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아들이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날 아들이 던진 학사모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20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장사, 식당일, 노래방 도우미.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들과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으니까요.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아들의 마음은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좀 쉬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보내준 것은 매달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아들 월급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그토록 공들여 키운 아들이 이렇게 저를 내쫓을 줄은. 아들 집에서 지낼 적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주방엔 발길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김치찌개 간이 너무 셌어요. 제가 위가 예민해서. 어머니, 빨래는 섬유유연제 3번 헹궈주세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머니, 청소기는 하루에 2번은 해주셔야 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같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만 남기곤 했죠. 어느 날은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며느리가 싱크대에 모두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너무 짜서 혈압에 안 좋아요. 앞으로는 제가 사오는 반찬만 드시죠. 하지만 며느리가 사오는 반찬은 늘 부족했고 냉장고는 텅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제 방에도 점점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너무 크세요. 어머니, 빨래는 제 거리랑 섞지 말고 따로 하세요. 어머니, 손님 데려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시장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온다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결국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영수야, 엄마가 힘들어서.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집 얻어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게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생활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참을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같이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살 때 돈 다 쓰셨다면서요? 그럼 은행에 남은 돈도 없어야 하는데 아직도 적금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건 내가 시장에서 조금씩.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왜 따로 돈을 모으세요? 그 돈으로 생활비라도 내셔야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생활비를 매달 50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마지막 1천만 원도 결국 생활비로 써야 했죠. 영수야, 엄마가 이 집 살 때 엄마, 그때 돈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이면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제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자꾸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맛이 없다고 며느리가 그릇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국물을 닦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5억이라는 제 돈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저 며느리의 집일 뿐이었죠. 제 방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올랐지만 며느리는 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도 제 방만 끊었습니다. 전기장판으로 겨우 버텼죠. 어머니, 이제 그만 독립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 얼굴 봐서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를 불러내더니 준비했다는 듯이 실버타운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찾아본 실버타운이 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얘야, 이 집 살 때 엄마가 얼마를 보탰는지 알지?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과 계약서였습니다. 모두 아들 앞으로 되어 있었죠. 중요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왜 말씀하세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월세방을 구해주겠다는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짐 다 챙겼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저는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 집을 사줬는데 이제는 그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옛날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짐을 들고 서 있으니 궁금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사연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아들 집에 보탰는지. 택시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며느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증거도 있는데, 가게 팔 때의 계약서, 송금 내역, 모든 걸 보관해뒀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할 차례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동대문 근처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방값은 월 35만 원.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제 짐을 겨우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도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용 화장실, 공용 주방. 평생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들 음식을 만들어주던 제 손으로 이제는 라면조차 제대로 끓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늘 사람들이 밀려 있었고 불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 가게 팔 때 받은 영수증과 계약서만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밤 서류를 꺼내보면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밤중에 옆방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고함 소리, 싸우는 소리.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들 때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어내는 꿈, 며느리가 제 물건을 버리는 꿈. 일주일이 지나고 몸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위장이 아팠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았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걱정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매일 방에만 있는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처지를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시장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늘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고시원 신세가 되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내쫓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매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어 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송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해도 수백만 원. 그마저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기 때문이었죠.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에 들어와 눈을 감으니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걸음말을 떼었을 때,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울다가 지쳐 잠이 들면 새벽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도 넘기기 힘들어졌습니다.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5kg이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지날 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튀었나 봅니다. 누군가 할머니가 왜 여기 사세요?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복도가 무서워서,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물도 잘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처음으로 제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지낸 미자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미자야,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할 때부터 아들 집을 사준 일, 쫓겨난 일, 그리고 지금 이 처지까지. 미자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내가 빌려줄게. 이 소송 꼭 해야 해. 미자 씨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더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가게 매매 계약서, 은행 입출금, 내역, 아들 통장으로 송금한 기록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고소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강하게 나오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
쪽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합의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낸 돈은 5억이었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가게 매매 계약서, 은행 송금 내역,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명의신탁 관계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아들의 주택 구입을 도왔고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소유권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항변했습니다. 증여였다고 당시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더 많았으니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좁은 방에서 살고 있지만 곧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재판이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변호사님은 승소 가능성이 90%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돈을 보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순수한 증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점, 그리고 함께 거주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고시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의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잤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하나둘 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이 부끄럽기는 했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용기를 내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영수 마누라가 처음부터 수상했어. 너무 돈만 밝히더라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어. 우리가 다 응원할게.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질 뻔도 했지만 제가 겪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찬밥 먹던 날들, 보일러도 못 틀던 밤들, 쫓겨나던 그 순간,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둘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매 대금이 아들 통장으로 바로 이체된 것,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까지. 며느리는 이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합의금을 4억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되찾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고시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편지를 읽고 나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판사님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법정 안은 물을 떨어뜨리면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첫 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게를 팔아 아들 집을 사는데 보탰던 5억 원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의 소유권 중 절반은 제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참석했을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자 씨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잘했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집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나누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지분을 매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매물로 나왔고 제가 받게 된 금액은 7억이었습니다. 5년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된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미자 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창문 있는 집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네요. 이제 와서 뭐라고 사과해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40년.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제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7억으로 시작하는 제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피스텔은 강북구 미아동에 있었습니다. 전세 3억을 넣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구를 샀습니다. 혼자 쓰는 식탁, 혼자 눕는 침대.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간도 제 입맛대로 맞추고 김치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만 담갔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얼굴에 생가 도는 게 보여.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친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힘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습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속초로 간 첫 여행에서 해변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시간을 보내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이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늦게 인생을 시작하는 할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제 과거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수업을 듣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잘 지내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소중한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제가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텃밭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시 근교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땅을 만지며 느끼는 평화로움이 좋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텃밭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가 되었고, 함께 땀 흘리며 키운 작물들을 나누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할머니들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일기를 읽으며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딸이 전화했다. 미안하다고. 나는 이제 딸의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 없다. 그저 잘 살면 된다.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들의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잘 살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미술관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차츰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든 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저 소용돌이 치는 별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꼭 저렇게 빛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술관 도슨트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야 빛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빌려왔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글자를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어느 날은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제재처럼 순수했던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제 마음을 정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참아왔던 감정들을 모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행복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점심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트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좋아 보이세요.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이 달라진 만큼 마음도 단단해졌나 봅니다. 너도 잘 지내 보이는구나.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며느리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산 바라보듯 담담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요. 엄마는 여기서 사세요? 응. 이제는 이 동네가 좋아. 텃밭도 가꾸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넌 내 삶이 있고, 난 내 삶이 있으니까. 카페를 나서며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연락할게요. 엄마.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제 삶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담아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이 꽃잎처럼 되었습니다. 가볍게 스치듯 만났다가 바람 따라 흩어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인생의 한 모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날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파는 가게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장사냐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장사니까요. 영자 씨가 음식 솜씨가 좋잖아. 우리 같이 해보자고. 할머니들의 제안에 용기를 냈습니다. 월세가 적당한 작은 공간을 구했습니다. 예금해둔 돈에서 조금 꺼내 가게 시설을 꾸몄습니다. 우리 할매네 반찬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이라 그런지 금방 단골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담그는 갓김치는 소문이 나서 예약제로 팔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보니 저희도 힘이 나요. 이렇게 건강한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느낀 건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한 젊은 주부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이었는데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달라지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게 한켠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 며느리들, 딸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제 경험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분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건 바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찾은 거죠.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말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할매네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우리 모두의 꿈터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도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고 여기 와서 일하는 게 낙이에요. 할머니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유튜브에서 우리 가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파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텃밭에서 농약 하나 안 치고 키운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나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넨 반찬 몇 가지를 조용히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관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소식은 가끔 전해 듣습니다. 승진도 했다고 하고 아이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먼 친척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담담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침 일찍 텃밭에 가서 채소를 기르고 할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상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6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소송을 결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식과 싸우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실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자신만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존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시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결국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김영자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